미 핵 전문가, 영변 폐기 시 체계적인 환경 보건 절차 진행해야. 미국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결정할 경우 체계적인 환경 보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변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최우선적으로 폐기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핵시설입니다. 과거 국무부에서 핵시설 점검 활동을 했던 로널드 채서 텍사스 공대 교수와 사만다 피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최근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지를 짚으면서 환경보건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보건에는 오염을 최소화하고 방사성과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을 평상시 활동이 허용되는 수준까지 제거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영변의 방사화학 건물과 우라늄 원심 분리기, 오메가와트 원자로 등을 대상으로 지목하고 환경보건 작업은 총 6단계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단계는 조사관들의 사전 방문입니다. 조사관들은 본격적인 폐기 전에 영변을 방문해 관련 계획을 평가하고 현장 접근 여부와 지역 실험실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같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작업 현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조사팀이 모든 팀의 작업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 번째 단계에선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샘플 등을 수거하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네 번째 단계를 통해 샘플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수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기준에 맞는 연구소를 위한 장비 구매와 절차를 위한 권고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이때 환경오염과 위험 요소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정 핵시설을 해체하고 불능화하는 데 필요한 후속 단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도 오염물질과 위험 요소에 대한 감시가 계속돼야 합니다. 구조물 폐기 단계에서 이전에 검출되지 않은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따라서 현장과 외부 피폭에 대비해 배출물을 감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전 단계에서 활용된 모든 실험 자원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다섯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전체 현장에 걸친 오염 정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관은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이 지역을 개방하거나 더 심층적인 환경 보건이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채서 교수와 피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변의 환경 보건은 공동 위협 감소를 위한 이상적인 프로그램이라며 미국과 북한의 상호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비핵화와 인권 동시에 압박 의지 확인. 미국 국무부가 사흘간 진행한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도 동시에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9일 보어에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가 종교 자유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잊고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정치와 안보 문제에 초점에 맞춰져 있지만 그렇다고 인권 문제를 가벼이 여기거나 묻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남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쌓으면서 북한 정권이 예민해하는 인권 문제를 정면에 내세우기 어려워졌다는 일각의 비판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색다른 건 맞지만 김 위원장과 개인적인 관계를 쌓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번도 인권 문제를 소홀히 여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자주 만남으로써 오히려 북한 정권에 내부적으로 압박을 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지난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 개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고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큰 압박을 가하게 됐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미국의 적대 정책을 핵보유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적대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가 국내 정치용으로 기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 문제를 언급했다는 정황을 어디서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리 윌슨 센터 국장은 종교 자유 문제만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압박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리 국장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 종교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더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미 하원, 북한 정권 수입원 조사 요구안 세출안 가결.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외 정부의 미국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당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북한, 중국, 이란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은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2018에서 2020 회계연도 세출 예산안 H.R.을 찬성 397표, 반대 3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18일 상원에 회부된 예산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됩니다. 상하원 정보위가 매년 마련하는 이 예산안은 중앙정보국, CIA,과 국가안보국, NSA, 국방정보국, DIA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 DNI, 실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각종 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 당국의 조사,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조항입니다. 예산안은 북한 수입원에 대한 정보 평가라는 별도 조항을 통해 예산안 발효 180일 이내 국가정보국장이 국무부와 재무부 정보 담당 차관보와 협의해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정보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보 당국이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은 총 12가지로 물적 거래부터 노동 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까지 다양합니다. 먼저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북한령의 어업권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 그리고 금, 은, 구리, 니켈, 아연, 티타늄 광석 등 각종 광물과 섬유 거래를 통한 수입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재래식 방산물자와 서비스 판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관련 품목 판매도 평가가 필요한 수입원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북한 정부를 위한 직간접적인 수익 창출 의도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 착취를 통한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소재한 은행 등 해외 기관의 금융 서비스와 각종 지원 공급으로부터 오는 수입을 평가하도록 한 점도 특징입니다. 예산안은 이런 12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의 자금 지원 출처와 북한이 미국과 해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통로인 금융 혹은 비금융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북한의 미국 정치 개입 우려가 반영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선 등의 개입을 막기 위한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 방안이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대응 범위를 중국, 이란, 북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센터는 해외 정부 또는 테러 조직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거나 언론 조작 또는 암살 등을 통해 미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상원정보위가 의결한 예산안에도 북한과 관련해 하원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4. 중, 럭, 대북 제재 이행 느슨. 정제유 공급, 대북 교역, 관광 등 증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과 교역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두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 5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은 각각 3,208톤과 1,536톤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올해 들어 두 나라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두 나라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약 15,650톤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1만여 티 많은 27,910톤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두 나라의 총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48,420여 티인데 올해는 5개월 만에 지난해 총량의 60%에 도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활발해진 대북 경제활동은 무역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국제무역센터 ITC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 러시아로부터 843만 5천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395만 8천 달러는 물론 전년도 같은 기간에 301만 9천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인 2018년 1월 평균 수입량이 267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억 5,829만 달러에 달합니다.
대북 제재가 엄격하게 적용되던 2018년 1월과 2월의 대중 수입량 1억 6천만 달러와 1억 250만 달러와 비교하면 1억 달러가량 차이가 납니다. 북중 관광도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약 120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활동이 이처럼 증가하면서 두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부터 대북 제재 완화에 우호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와 외교적 관여를 지지한다는 점을 매우 공공연하게 밝혀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제재 이행의 차질이 빚어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법적인 책임 사이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대북 제재의 느슨한 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중국의 입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경제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브라운 교수는 중러 두 나라가 대북 제재가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충분히 반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북 결의에 찬성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의 핵심 국가인 만큼 이들이 제재 이행에 계속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